한 청년이 누군가의 분노와 오만 속에 쓰러졌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보고 있었지만 세상은 외면했어요.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침 속에서 자라났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가 무겁게 깔린 화양동의 골목은 불빛조차 피로해 보였죠.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 뒤로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클럽 앞은 유리문에 비친 조명들이 깜박이며 작은 무도장처럼 흔들렸죠. 그 안에서 민호와 서연은 마지막 청춘의 순간을 즐기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나 낯선 세 남자의 그림자가 그들의 평범한 새벽을 뒤틀기 시작했죠. 태준의 시선은 이미 서연의 손목을 향했고 그 손끝이 닿는 순간 공기마저 바뀌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죠. 불쾌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본능적인 경계였어요. 그는 그저 서연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도현의 몸짓은 너무 익숙했어요. 태권도로 단련된 어깨가 한 번 휘둘릴 때마다 바람이 울렸죠. 재훈은 옆에서 웃으며 말렸다는 듯 다가왔지만 실상은 동조의 신호였어요. 음악이 크게 울려도 사람들은 그 싸움이 장난인 줄 알았죠. 그러나 민호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미 모든 건 시작되어 있었죠. 클럽의 불빛이 꺼지듯 사건은 거리로 옮겨졌어요. 세 남자는 민호를 잡아끌며 좁은 골목으로 향했죠. 서연의 비명은 음악에 묻혀버렸고 그 뒤로 들린 건 신발이 인도를 긁는 소리뿐이었죠. 그곳에서 그들은 12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발로 차고 무릎으로 밀어붙이며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 때렸죠. 인간이 아니라 표적이 된 듯 그 잔혹한 반복이 이어졌어요.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웃음이 번졌죠. 도현의 발이 마지막으로 민호의 머리를 스쳤을 때 새벽의 공기는 완전히 멎어 있었어요. 그 골목엔 CCTV가 있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메라 앞을 가로지르며 서로를 밀치고 웃었죠. 도현은 피가 튄 신발을 보며 욕설을 내뱉었고 태준은 바닥에 쓰러진 민호를 발끝으로 툭 찼어요. 서연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 새벽의 공기 속엔 사람의 온기보다 냉소가 더 짙었어요.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속도를 높였죠. 누군가가 죽어가는 걸 봤으면서도 외면한 거예요. 도현은 마지막으로 민호의 머리를 밟으며 중얼거렸죠. 이게 뭔지 알아? 새해 선물이야. 그 말은 얼어붙은 거리 위에 떨어져 잔혹하게 메아리 쳤어요. 태준이 옆에서 피식 웃었고 재훈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려다 포기했죠. 민호의 손끝은 바닥을 더듬었어요. 누군가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나 차가운 아스팔트만이 그의 체온을 삼켰죠.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표정엔 어떤 후회도 없었어요. 그건 이미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죠. 폭행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며 웃었죠. CCTV엔 그들의 평온한 얼굴이 담겼어요. 도현은 내가 이겼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고 태준은 계산대 앞에서 농담을 던졌어요. 재훈은 뚜껑을 열며 한 입 베어 물었죠. 불과 몇 분 전 사람 하나가 눈앞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들의 세계는 이미 도덕이 사라진 무중력 공간이었죠. 형사 윤희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어요. 피 묻은 신발 자국이 클럽 입구에서부터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죠. 바닥에 남은 얼룩은 시간보다 빠르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죠. 경찰차의 경광등이 벽에 부딪히며 붉은 파문을 그렸어요. 아무리 범죄를 많이 봐도 이런 건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죠. 그 순간 누군가의 울음이 골목 끝에서 들려왔어요. 서연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스카프가 쥐어져 있었죠. 살려주세요. 민호가. 숨을 쉬질 않아요. 그 목소리는 금이 간 유리처럼 떨렸어요. 윤은 급히 무전기를 들고 구조대를 호출했죠. 하지만 그의 눈엔 이미 답이 보였어요. 민호의 시선은 허공에 멈춰 있었고 입술 사이로는 차가운 공기만 드나들었어요. 생명은 그렇게 한순간에 꺼져버린 촛불처럼 사라졌죠. 서연의 울음은 그 어둠을 뚫지 못했어요. 도현 일행은 이미 도망치고 있었죠. 골목을 빠져나와 강변북로로 향하며 서로를 자랑하듯 떠들었어요. 얘야, 그놈 진짜 약하더라. 내가 안 말렸으면 더 갔지. 웃음과 욕설이 섞인 대화는 마치 한 편의 연극 같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살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는 행위라 착각했죠. 술에 취한 자만의 오만함이 그들을 덮었고 그건 곧 인간성의 종말이었어요. 그날 밤 경찰은 블랙박스 하나를 확보했어요. 택시 안의 카메라가 그들의 웃음을 담고 있었죠. 도현은 손짓으로 폭행 장면을 흉내냈어요. 태주는 그걸 보며 배를 잡고 웃었죠. 진짜 그 표정 봤냐? 완전 웃기더라. 그 영상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때 법정은 한순간 얼어붙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조롱할 때 그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본능의 타락이었죠. 윤은 그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없었어요. 검사 박은 사건을 상해치사해서 살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회의실엔 짧은 정적이 흘렀죠. 박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는 사진을 꺼내들며 말했다죠. 무도인이라면 자신의 손이 어떤 무기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떨궜어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배운 기술이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변했죠.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재판정에 선 도현은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의 표정은 반성이라기보다 계산이었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해자 가족의 얼굴은 일그러졌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주먹을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술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 한마디가 법정을 울렸어요. 하지만 판사의 눈빛은 요동치지 않았어요. 냉정과 관용 사이에서 흔들리는 듯했죠. 선고날 판사장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죠. 박 검사는 눈을 감았고 윤 형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쓰러졌죠.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가벼웠어요.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숫자로 환산되었죠. 밖으로 나서는 태준의 발걸음엔 여전히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언론은 사건을 단순 폭행치사로 다뤘어요. 헤드라인에는 클럽 다툼 중 사망이라 적혀 있었죠. 그러나 윤 형사는 그 문장 속에 숨은 단어 하나를 보았어요. 우발. 그 단어가 이 사건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죠. 그는 피 묻은 현장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변하기까지 얼마나 맞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절대 우발이 아니라고 말이죠. 도현은 교도소에서도 태어났어요. 신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요? 라는 말로 시작된 그의 인터뷰는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웠어요.
피해자의 이름은 기사 속에서 금세 사라졌지만 가해자의 변명은 더 길게 이어졌죠. 그는 자신이 태권도 유단자라는 사실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먹이 흉기라는 걸 모르는 건 이미 인간의 상식이 아니었죠. 민호의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조문을 오면서도 눈을 피했죠. 그냥 운이 나빴다더라 같은 말이 오갔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끝내 눈을 감지 않았어요. 민호는 나를 지키려다 죽었어요. 그 말이 허공에 떨어졌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은 스카프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붉은 자국은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죠. 세상은 잔혹하게도 너무 빨리 잊었어요.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그 골목을 지났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어딘가에서 민호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밤이면 그 골목의 불빛이 깜박였죠. 누군가의 숨결처럼 떨리며 꺼졌다 켜졌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 다녔죠. 그러나 서연은 그곳이 유일한 약속의 장소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살아갈 이유조차 사라졌겠죠. 형사유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사건 기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매년 꺼내봤죠. 그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도현의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언론 인터뷰를 요청했죠. 우리 아들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 말 한 줄이 또다시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찢었어요. 진실은 그렇게 왜곡되었죠. 시간이 흘러 재훈은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갔죠. 하지만 그의 꿈속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민호의 눈동자였죠.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매일 밤 찾아왔어요. 그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언젠가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태주는 술을 끊지 못했어요. 재판 후에도 그는 여전히 술집을 전전했죠. 잔을 들 때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는 그럴 때마다 잔을 던지고 소리쳤어요. 그건 우연이었어. 그러나 그의 손은 늘 떨렸어요. 그의 삶은 끝나지 않은 재판 같았죠. 술은 잠시 그를 숨겨졌지만 악몽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도현은 출소를 앞두고 있었어요. 수감 생활 내내 그는 반성문을 수십 장 썼죠. 그러나 그 글에는 단 한 번도 죽였다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는 싸움이 과했을 뿐이라고 적었죠. 자신이 만든 그 문장 속에서 죄는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는 출소 후 태권도 도장을 다시 열겠다고 계획했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폭력을 가르친 자가 다시 도를 말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죠. 민호의 아버지는 사건 후 삶이 멈췄어요. 그는 매일 신문을 스크랩했죠. 가해자들의 이름이 기사에 오를 때마다 펜으로 지웠어요. 대신 아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이건 민호의 이야기다. 그는 어느 날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죠. 너는 옳았어. 세상은 틀렸지만 너는 옳았어. 그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 울림은 오래 남았죠. 사건 발생 5년 후 골목 입구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이곳은 2020년 1월 1일 한 청년이 폭력으로 생을 잃은 자리입니다. 그 글권은 짧지만 무거웠어요. 누군가 매일 그 앞에 꽃을 두고 갔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꽃잎이 흩어졌어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길은 더 이상 단순한 골목이 아니었죠. 죄와 기억이 맞닿은 공간이 되었겠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날의 영상을 잊지 못했어요. 클럽 앞의 CCTV, 골목의 그림자, 편의점의 웃음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았죠. 그 기록들은 사회의 거울처럼 우리를 비췄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며칠 후엔 다른 사건으로 눈을 돌렸어요. 분노는 잠시였고 무관심은 오래갔죠. 윤 형사는 그 흐름이 가장 두려웠어요. 잊히는 순간 또 다른 민호가 생길 테니까요. 서연은 어느 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손에는 편지가 있었죠. 민호가 보고 싶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윤은 말없이 편지를 받았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울음처럼 번져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웃고 있대요. 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의가 제자리를 잃은 세상에선 어떤 위로도 공허했죠. 도현은 출소를 앞두고 인터뷰를 또 요청했어요. 언론은 교화된 청년의 귀환이라 제목을 달았죠. 그 사진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흰 와이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말했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엔 냉기가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그의 성장담이 되어버렸죠. 세상은 그걸 또 용서했어요. 민호의 친구들은 사건 이후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침묵했죠. 그냥 불쌍한 애였어. 그렇게 말하며 담담히 떠난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명은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다시 찾았죠. 바닥의 균열, 벽의 흔적, 스산한 바람까지 담았어요. 그 영상은 누군가에게 다큐로 남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죠. 형사 윤은 퇴직 후에도 그 사건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밤, 그는 혼자 그 골목을 걸었죠. 옛 불빛이 여전히 꺼졌다 켜졌다 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죠. 불빛이 일렁이며 벽에 그림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세상은 아직 어둡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야 하니까. 그 말은 그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어요. 재훈은 다른 이름으로 살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나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죠. 무심코 발소리가 울리면 그날의 골목이 떠올랐어요. 사람의 죄는 시간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는 깨달았죠. 그가 죄를 숨길수록 죄는 그의 삶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것이 벌이었어요. 태주는 다시 클럽 근처를 지나던 어느 날 멈춰 섰어요. 누군가 그를 알아본 듯 속삭였죠. 그놈이야. 이 그 말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그러나 발걸음마다 기억이 따라붙었죠. 그만하라던 민호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숨결이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그는 달렸지만 죄는 그림자처럼 따라왔죠. 서연은 그 후로 기자가 되었어요. 사회면 첫 기사로 선택한 건 폭력의 반복이었죠.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묻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했죠. 폭력은 변명을 통해 자라난다. 그 문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었어요. 그녀는 민호의 이름을 기사 마지막 줄에 남겼죠. 사건이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날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댓글로 분노를 표했고 누군가는 이제야 알았다며 고개를 숙였죠. 그 영상 속엔 클럽의 조명, 골목의 소리, 그리고 웃던 세 남자의 얼굴이 남아 있었어요. 화면이 꺼질 때
나레이션이 흘렀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그 말이 오래 귀에 맴돌았죠. 그리고 지금 그 골목엔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걸었죠. 하지만 벽에는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빗물의 다른 얼룩,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었죠. 윤 형사는 멀리서 그걸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다죠. 세상은 있지만 기록은 남는다.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그 사건을 취재하던 젊은 PD는 인터뷰를 끝내며 조용히 물었어요. 형사님, 이런 일은 왜 계속 생기는 걸까요? 윤은 담배를 비벼 끄며 대답했죠.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요. 그의 목소린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죄는 사람의 안에서 태어나고 이침 속에서 자라죠. 그 말은 기록보다 깊게 남았어요. 서연은 방송이 끝난 뒤 혼자 골목을 다시 찾았어요. 표지판 아래에서 멈춰 섰죠. 그곳엔 새로 생긴 카페 간판 불빛이 깜박였어요. 세상은 변했지만 공기의 냄새만은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작은 꽃을 내려두며 속삭였죠. 민호야, 나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에 바람이 일었다죠. 그 바람이 마치 대답처럼 조용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도현은 출소 다음 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시를 벗어났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었죠. 그는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들려왔죠. 그날의 소리, 그날의 숨결, 그리고 마지막 숨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그의 귀에 평생 남을 굴레가 되었죠. 아무리 도망쳐도 기억은 따라붙었어요. 윤은 이제 경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는 그날의 골목을 마음속에서 아직도 지우지 못했어요. 사람의 잔혹함이 반복되는 이유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건 제도가 아니라 무관심 때문이었어요. 그는 말했다죠. 악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는 순간 자라죠. 그 말엔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새 기획을 준비했어요. 주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녀는 자료를 모으며 수십 번 그 이름들을 봤어요. 도현, 태준, 재훈.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어요. 기록이 사라지면 정의도 사라진다고 믿었죠. 그녀의 글은 감정이 아니라 증언이었어요.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죠. 그해 여름, 한 시민단체가 그 골목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어요. 작은 촛불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아이들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노인 한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불빛이 흔들렸죠. 그러나 꺼지지 않았어요. 윤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죠. 이건 사람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한 불이에요. 그의 눈빛엔 오랜 여운이 남았어요. 태주는 결국 술에 무너졌어요. 거리의 벤치에서 발견됐을 때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쥐어져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다죠.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늦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끝내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병실이었죠. 창밖으론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재훈은 자수를 결심했어요. 밤새 편지를 쓰며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죠. 그날의 나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한 줄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그는 경찰서 문을 열며 숨을 고르죠. 윤은 그를 마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오며 오래된 공기를 바꿨어요. 그리고 유는 조용히 말했다죠. 이제야 진심이 보이네요.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그러나 평온 속에서도 균열은 남았죠. 서연의 기사는 여러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쓰였어요. 아이들은 질문했죠. 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웃었나요? 그 물음에 선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의 눈동자 속엔 진심이 있었죠. 그날의 진실은 세대를 넘어 누군가의 양심으로 이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표지판은 빛발했어요. 그러나 그 문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한 청년이 폭력으로 생을 잃은 자리입니다. 유는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사라졌죠. 그는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졌죠.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경고로 남았겠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